예, 그 혼인 관련해서 이제 약혼은 받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혼인은 언제 성립을 하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당연히. 예, 혼자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 같이 하는 거죠. 일방이 혼인 신고를 뭐 만약에 했다 그러면 무효입니다, 무효. 그 혼인의 사이에 합치가 있어야 되죠. 상대방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상대방하고 같이 혼인을 한다는 의사에 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뭐 혼인 신고를 여기 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하시게 되면 보통 혼자 가서 신고를 합니다. 대신 혼인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죠. 뭐 그런 내용까지 다 기재를 하고 저도 한참 있다 신고했어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굳이 신고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아무래도 애가 태어날 때 첫째 태어날 때 그때 혼인 신고를 했어요. 그때는 해야 되겠죠. 그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혼인 신고를 하고서는 얼마를 기점으로 해서 그 내가 출생 신고를 한 자녀가 내 자녀로 추정이 되는지가 다 달라요. 뭐 이제 그게 뭐 그 보통 임신하는 기간 뭐 9개월 뭐 이런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를 따져서 준정 뭐 이런 것도 있고 친자로 추정을 받는 거죠. 그런 게 있어서 혼인 신고도 중요하고 그 시점도 중요합니다. 예. 나중에 내 자식이 아니다 뭐 이런 걸 주장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혼인 신고는 무효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 의사가 합치가 없으면은 혼인 신고는 무효가 되니까요. 이게 근데 단순히 혼인 의사가 합치가 없는데 예, 혼인 신고를 했을 때 그냥 혼인만 무효가 되느냐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혼인 의사가 없는데 무효인 걸 상대방이 허위로 작성해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은 혼인이 된 사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공정중범 부실이죄죄라고 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범죄예요. 이거는 뭐 당사자 상대방한테 대한 범죄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공적인 범죄예요. 공공 안전을 해야 하는 공부상에 기재가 돼서 혼동을 허위 사실이 기재가 돼서 혼동을 줄 수가 있죠. 뭐 당연히 그 지자체나 이쪽에서는 지자체에서 행사하는 내용 그 뭐 발급하는 증명서나 아니면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뭐 안내해주거나 아니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무슨 뭐 요즘에 부동산이 계속 이슈니까 뭐 청약을 청구하거나 신혼부부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계속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공 안전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처벌을 받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이런 무효로 가장 많이 하는 내가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아시는 게 어떤 건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을 거예요. 혼인신고를 허위로 하고 국적 취득하려고 오는 경우들이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 정말 많았죠. 그냥 결혼식 사진만 찍고 신고만 하고 같이 거주 안 해요. 몇 년 동안 하면은 특별기하라고 해서 되게 간단한 요건으로 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허위로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 비자도 그렇고요. 이제 비자가 안 나오던 경우에 혼인을 했으니까 뭐 몇 년 단위로 해서 비자를 갱신해가지고 우선 귀화를 안 하더라도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무효혼을 많이 신고한 적이 있었죠. 당사자 사망 후의 혼인 성립 여부 혼인신고 특례법이 있어요.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신고만 못한 거예요.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가 우리 진짜 혼인했다, 혼인신고 하려고 했는데 이런 그 특례법에 나와 있는 조건으로 사망을 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부로서 받아야 된다. 예. 받아야 된다가 참 뭐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 그 혼인을 하면 여러 가지 관계들이 생기죠. 가족 관계가 바뀌고, 그렇죠? 그냥 단순히 사실로는 어떤 가족 관계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친인척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제가 아무런 관계련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관계들이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망을 했을 때 상속과 관련돼서 이혼을 한 상태면은 상속인이 아니에요. 근데 혼인을 한 상태면 상속인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상 혼인이 아니라서 뭐 기여도나 이런 걸 뭐 따로 주장하고 뭐 특별 기여분 뭐 이런 걸 하는 건 몰라도 둘째 쳐도 법률상 상속인이 안 돼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혼인 신고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가족 관계 같은 경우도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상속 관계나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요. 예, 대습 상속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는 별 많진 않지만 이제 반계열 쪽까지 상속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혼인이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 이 여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이제 나이가 드시고 나서 먼저 이제 배우자분이 돌아가시거나 사별을 하시거나 하시면 아니면은 이혼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그랬을 경우에 새로 좋으신 분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새로 좋은 분을 만났을 때 그 새로운 분하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연인 관계처럼 지내시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굳이 혼인 신고까지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당사자들이 좋아서 뭐 나이의 일을 불문하고 결혼을 한다는데 뭐 그게 이상한 건 아니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자녀분들이 한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그냥 사실혼 관계여서 같이 좋아하실 때는 상관이 없지만 저희 뭐 부친이 상당한 재산이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나이도 드셨고 지병도 있으셔서 돌아가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거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배우자분이 생기면 상속 지분이 달라지죠. 예. 배우자는 그리고 50%를 더 받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경우도 진짜 있습니다. 상담을 해요. 상담을. 지금 배우자분이 이렇게 있는데 가족관계로 해서 형성이 되면 어떻게 생각되느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부친분 돌아가신 다음에 연락 오셔가지고 지금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상대방이 상당한 재산을 가져간다. 뭐 용납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화는 나죠. 예. 본인이 부모님인데 부친인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갑자기 어디서 느닷없이 나타나서 엄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충분히 화날 수는 있어요. 근데 법률상으로는 그 안에서 뭐 주장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기여분이나 이런 부분 그 전부터 이제 계속 부양을 하고 이래서 상당 부분 본인이 기여했다 그래서 다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가져가는 상속 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혼인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혈연 관계 빼고서는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가족 관계는 혼인 빼고는 없죠. 뭐 입양 이런 건 있긴 하죠. 근데 입양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요. 정말 특수한 경우죠. 입양은 되게 힘들어요.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당연히 조건이 까다로워야 되죠. 예. 입양이 뭐 쉽게 된다고 하면은 입양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저희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자녀를 입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나이가 많은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당연히 뭐 자녀를 위한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본인이 자기 자식처럼 키우려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부성애나 모성애가 계속 같이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부분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친양자 제도처럼 그렇게 친자식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그 뭐 입양 같은 거 했을 때 나중에 파양하고 이러면은 뭐 재산관계 관련해서도 미리 다 약정을 해놓고 입양을 합니다. 상속이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차별 안 두는 그런 내용도, 그게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는 주변 분이 입양을 하신 분이 있어서. 대단하죠. 입양하신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자녀죠. 본인의 자녀를 진짜 본인 자녀처럼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자녀도, 내 아이도 뭐 화나게 하면은 정말 뭐 때리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데, 그건 학대지만, 때리진 않겠지만 그런 게 울컥울컥 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진짜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분들이. 그리고 사망 당사자 공무원 심사권, 형식적 심사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진짜 혼인 의사가 있었냐, 막 불러다가 너네 둘이 진짜 결혼하려고 하는 거 맞냐, 너네 사랑하냐, 너네 그냥 가짜로 결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조사를 못 하겠죠. 당연히 못 하겠죠. 하면 이상하죠. 그럼 다 줄 서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질문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형식적인 심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도 그래요. 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심사권은 형식적인 심사권이에요. 구체적인 심사권까지 가지고 있으면 여러모로 서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고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은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혼인 과정은 되게 힘들잖아요. 뭐 서로 만나서 뭐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지 말지, 뭐 단순하게 그 사람만 보는 것도 아니고 집안도 봐야 되고 앞으로 미래도 봐야 되고, 지금은 당장 좋은데 이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볼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난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보고 결혼할 거예요. 뭐 요즘은 더더욱 그러겠죠. 아무래도 살기가 힘드니까 여러 가지. 젊으신 분들이 더 그렇죠. 뭐 나중에는 제가 보기엔 좋아질 것 같긴 한데요. 여러 가지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좋아지는 부분, 취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바람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되실 건데, 뭐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하고 자녀를 낳을지 안 낳을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또 낳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나는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자녀들한테 잘해줄 자신도 없고 그래서 안 낳겠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진짜 자신 없는데 낳는 것보단 자신 없어서 자녀가 나왔는데 학대하고 뭐 이런 것보다 당연히 나을 거라고, 그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보통 그러진 않아요. TV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 건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학대 관련해서 사건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실제 학대가 된다고 인정될 만한 사건은 많진 않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실제 학대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사건들 보면은 큰애한테 작은애 둘째 보라고 학교 가지 말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진짜 학대죠. 때리지 않아도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당연히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아직까지. 그런 건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근데 그런 거 외에는 그냥 부모가 혼냈다, 이래서 나한테 나가라고 했다, 실제 나가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실제 나가서 살라는 의사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일반적인 부모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고 결혼을 할 때
예. 혼인까지 가는 과정이 되게 길잖아요. 뭐 이혼도 되게 길긴 해요. 서로 고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근데 결혼은 결혼식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까지 다 하잖아요. 그 단계를 다 넘어가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나중엔 더 간소화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긴 한데 요즘 스몰 웨딩도 많이 하고 가족들만 하고 코로나 때문에 뭐 인원수 제한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혼은 이혼하고서는 뭐 합의 이혼이면은 받은 합의 이혼은 두 번째 가가지고 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혼 신고를 하러 가면 되고 판결로 받은 경우는 판결문 가지고 그냥 가면 돼요. 판결문 가지고 혼자 이혼 신고하러 가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어렵게 힘들게 이혼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되게 이혼할 때는 보통 험하다고 해요. 가서 그냥 서류 한 장 내고서는 돌아서면 남이 되니까. 요즘엔 그렇다고 뭐 자녀들 있거나 하면은 뭐 연락하고 지내고 예전처럼 그러니까 뭐 외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죠. 외도나 폭행 이런 부분보다 성격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떨어져서 살다 보면은 서로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다 다르긴 한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정령이 돼야 돼요. 다음에 당연히 뭐 성년이어야 된다고 했죠. 성년 아니어도 혼인은 할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동의가 있으면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중혼은 두 번 결혼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중혼 하면 어떡해요. 큰일 났죠. 일부 다처제의 국가가 아니죠. 저희가 일부 2처제입니다. 1처도 일부제고요. 근친혼을 금지합니다. 동성동본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정도인가요? 그건 아시겠죠? 예전에 동성동본이 혼인이 안 됐죠. 본이 같다고 해서 어디 김씨 무슨 파 뭐 이런 거 해서 그거는 이제 동성동본 이게 너무 광범위하죠. 뭐 그런 건 좀 그랬었는데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혈족은 그냥 피를 따라 흔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배우자는 피는 같지가 않잖아요. 부모가 다르니까요. 뭐 그러니까 다 당군의 자식이다. 뭐 이러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그 배우자는 뭐 이제 나랑 형제 자매 관계에서의 뭐 배우자 그런 거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 형수님 뭐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겠죠. 혈족이나 형은 혈족이고 혈족의 배우자는 저한테는 형수님 뭐 이런 제 형이 한 명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빠가 있다고 하면은 뭐 새언니 뭐 이런 식이겠죠. 갑자기 호칭이 나서 그러는데 되게 우리나라 호칭 그 저희 형수님은 저한테 도련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전 방식으로 하면 서방님 뭐 이런 식으로도 호칭을 해요. 원래 되게 이상해요. 그렇죠? 본인 남편이 아닌데 서방님이라고 호칭하고 뭐 이런 게 우리나라의 호칭이 참 특이하게 합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주면은 뭐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 그것도 참 난감하긴 하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 성립은 신고하면 수리해요. 성년자의 2인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거의 뭐 해보신 분은 알 수 있는데 옆에 증인처럼 뭐 이렇게 기재하는 게 있어요. 인적사항까지 다 기재하고 이 사람들이 혼인했다는 거를 증명한다. 내가 분명히 이 사람들 혼인했다. 그거 맞다. 증인으로 2명 써야 돼요. 그럼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친구가 보통은 다들 뭐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시겠지만 뭐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참 그쵸? 없으면 또 가슴이 아플 거예요. 나는 왜 없을까? 뭐 이러면서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뭐 그렇진 않겠죠. 뭐 무효인 등록부에 기록된 혼인, 호적부에 기재된 그 유효 요건이 호적부에 기재는 유효 요건은 아니다. 호적부는 혼인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돼서 호적부가 기록이 됐는데 그 호적이 이상한 호적이에요. 그러면은 이 호적이 이상한 호적이니까 무효인 호적이니까 너네 혼인까지 무효이다. 이러면 이상하죠.
형식적인 건데 실질적인 심사권도 없는 공무원이 거기 기재한 내용을 그냥 무효라고 한다고 하면은 너무 안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 그냥. 그렇고 당사자하고 혼인 의사 합치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규정 위반 809조 1항 위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근친혼 규정 위반이에요. 예, 뭐 직계 인척 관계, 양부모계 직계 혈족 관계 이런 경우에도 이제 무효라고 보고요. 혼인 무효면 그냥 계속 무효예요. 예, 유용인 게 없습니다. 제3자 보호 규정 없고요. 그냥 일반 계약 관계 같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주고 이래요. 내가 모르고 쟤네들끼리 계약이 무효인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뭔가 물건을 팔았는데 내가 얘한테 물건을 판 게 원래는 가짜예요. 서로 가짜로 그냥 판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산 사람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요. 그거는 진짜 계약 관계예요. 근데 그 물건을 뭐 이런 거죠. 대고가의 시계예요. 고가의 시계인데 1,000만 원짜리 시계인데 뭐 10만 원만 주고 팔겠다. 둘이는 서로 통정, 그러니까 거짓말로 하는 걸로 알고 시계를 줘요. 그리고 10만 원 실제로 줘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넘어갔는데 뭐 제3자한테 이게 또 뭐 1,000만 원, 뭐 비슷한 가격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가격으로 팔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원소유주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건 내 거다. 예. 얘랑 나랑 그냥 장난삼아 10만 원 주고 사고 판 거지. 얘가 권한이 없다. 이거 무효니까 너 돌려달라.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선의의 제3자면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민법 같은 경우 뭐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한다. 아니면 선의 무과실 뭐 이런 게 보호한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그 시계를 가져간 사람, 시계를 맨 처음에 10만 원만 받고 판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보호를 받아요? 당연히 시계를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원래 가격대로 판 사람한테 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돈을. 왜 너가 너 맘대로 우리끼리 그냥 이거 장난친 건데 가져가서 저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느냐, 돈 내놔라, 이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보전을 받는 겁니다. 혼인 취소. 혼인 무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취소도 있어요.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는 행위예요. 혼인 같은 경우에도 혼인 정령 미달한, 아까 전에 성년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가 없으면 혼인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무효, 그러니까 809조 1항 외에 근친혼 같은 경우에는 무효 혼이 아니라 취소혼으로 규정돼 있고, 중혼, 협의혼 후 재혼했으나 협의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이중호적이죠. 재심 청구해서 취소된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뭐 대부분 사기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강박은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그 혼인 협박하는 거예요. 막 폭행, 협박해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 돼서 혼인 하기는 쉽진 않겠죠. 뭐 가능은 해요.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제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면은 그런 거 아시죠? 이제 노예 상태처럼 되는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제가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노예 상태처럼 돼요. 맨날 맞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얘가 맨날 사람을 때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 잘못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위해를 가할 거를 너무 걱정하는 거죠. 두려워서 이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라 폭행, 협박이 계속 그게 계속 장기화되면은 노예처럼 되는 거예요. 도망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도망을 못 가요. 무서워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염전, 노예 사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사건들도 약간 비슷한 거죠.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하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그렇게 드물겠죠. 요즘 같은 때는. 사기 같은 경우는 있을 거예요. 뭐 그 사람의 재력이나 학력 같은 거 이런 거 위조하고, 실제 혼인 생활에 혼인을 할 의사, 그러니까 혼인 의사를 발생시키는 전제 조건이 되는
그 내용들 그런 거에 기망행위가 있었다.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가끔 가끔 아니고 한 번 있었는데 그 무효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무효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했어요. 둘이 좋아서 결혼한 거 맞아요. 그래서 맞는데 나중에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금전적인 거나 뭐 아무튼 이런 거에 문제 생겨서 결혼한 지 한 뭐 몇 달 안 됐을 거예요. 몇 달 안 됐는데 혼인신고는 이미 돼 있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관계 증명서나 뭐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무효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 기록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 혼인을 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 경우에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는데 안 되죠. 안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해보시겠다고, 이래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해줄 거다, 거짓말로 해줄 거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뭐 그러고선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뭐 거짓말을 해서 혼인 관계를 무효화시키는 거는, 그것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법원을 기망해가지고 당사자한테 유리한 그냥 판단을 이끌어오는 건데, 이제 단순히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아예 거짓말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런 사건까지 못하겠더라고요. 누군가는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다른 분께서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당사자들끼리 방법은 가르쳐 줬으니까 그냥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모르죠. 그 이후로는 연락을 안 해봐서. 그렇게 해서 취소할 수 있고, 취소 효과 소급표는 없어요. 근데 후혼이 중혼 같은 경우에 나중에 된 전원 후혼하면은 나중 혼인이 취소가 돼요. 이것 때문에 그 전에 1차 첫 강의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호정이 장문,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에 두 개가 두 번 등재가 돼서 처음 걸 없애고 싶은데 다른 데서 다 안 된다고 그랬죠. 나중에 걸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중혼 같은 경우에도 첫 혼인이 유효하면 나중 혼인이 취소 사유가 된다, 뭐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첫 혼인이, 그러니까 그 분이 이제 요청하신 거는 첫 등록, 그러니까 출생 신고가 무효 사유가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냥 아예 사실관계가 안 맞고 그냥 누가 가서 임의로 신고한 거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관계도 다 맞아요. 두 번 이제 부모님이 재혼을 하면서 혹시나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자녀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약간 더 너무 앞서서 걱정을 하셔서 다시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 신고가 받아들여진 거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등록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으로 생활을 하신 거죠. 근데 이거를 다 원래대로 바꾸면은 뭐 이름이야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골치 아파지는 거죠.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 다 수정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재판상 해야 돼요. 그냥 내가 가서 나 취소할래,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안 되겠죠. 그냥 제3자한테 혼인 관계가 등록이 돼서 그 가족관계도 발생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관계가 발생하잖아요.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생활비 같은 채무는 일상가산대리라고 해서 이혼을 해도 책임져야 돼요. 무제한 연대 책임이에요.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는 우리 같이 부부는 한 몸이니까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나중에 자기 혼자 나가서 사업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상관없겠지만, 생활비 없어가지고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런 건 다 끝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판상 취소해야 된다고 해요. 확실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부부 또는 일방의 일방을 상대로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검사가 이제 공적인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공익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익적인 건 아니죠. 공공의 이익보다는 공공관계, 뭐 등록부, 후견인, 뭐 이런 거 관계에서는 검사가 청구권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